안녕하세요. 이수입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3월 3일 월요일 방송은 Q&A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함께 올라온 구글 폼 링크 들어가셔서 지난번처럼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답변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2의 미넨 모먼트에 떨고 있다. 한마디로 세상은 트럼프식 해법을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후에 히틀러는 약속을 지켰겠어? 안 지켰겠어? 아버지, 지난주에 변동성을 증폭시킨 재료는 서프라이즈했던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상이 조금 빗나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재수가 좋다면 1월 지표부터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임대료나 주거비 같은 건 아버지 예상대로 꺾이지 않았었고 대신에 식품값이 크게 뛰었어요. 그럼 시작부터 지적하고 시작하는 거야? 임대료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는 예상보다 길어지는 고금리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어. 식료품값 상승은 계란 때문인데 조류독감 확산에 따른 닭 폐사 처분도 달걀값 폭등의 주요 원인이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볼까? 우선 1월 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이 주택 유지비였지. 맞아요. 1월부터 3월 사이에 피크아웃 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주거비가 물가 발목을 잡았죠. 미국의 1월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4% 상승했고 전체 상승폭의 약 30%나 차지했어요. 특히 자가 주거비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 자가 주거비다라는 것이 주택 소유자가 자기 집을 임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임대료를 의미해. 그러니까 집주인이 실제로 월세를 내고 있진 않지만 만약 집을 빌려준다면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일종의 가상 임대료인 셈이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집에도 임대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야. 자가 주거비는 전월 대비 0.3% 상승했고 연간 기준으로 4.6% 뛰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료품 가격도 무섭게 올랐는데요. 전월 대비 0.4% 상승했어요. 가장 큰 원인은 달걀값 폭등이었죠. 미국에서 조류독감 확산으로 인해서 닭 수백만 마리를 살처분했는데요. 때문에 달걀 가격은 전월 대비 15.2%, 전년 같은 달보다 53% 폭등했어요. 미 노동통계국은 이 같은 달걀 가격의 상승이 2015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라고 밝혔는데요. 가정용 식료품 가격 상승의 무려 3분의 2를 차지하는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모멘텀의 확대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CPI가 발표됐다는 거잖아. 그런데 어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랑 하루 만에 1월 생산자 물가로 인해서 평상을 되찾긴 했어.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아무튼 PPI보다는 CPI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작 PPI가 안도할 만한 그렇게 좋은 수치를 발표한 게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시장이 안도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 연준의 실질적 물가 판단 지표가 뭐야? PCE 가격 지수지. 요것과 중복되는 사안들에서 오히려 물가 하방 압력을 확인했다 라고 누가? 파월이 발언했기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PPI의 세부 항목에서 물가의 하방 압력을 발견했다. 이런 발언에 안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 게다가 파월은 지금까지 두 차례 물가 지표에서도 크게 반응할 필요가 없었듯이 이번 CPI 물가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면서 아직은 인플레이션의 중립적인 기조를 유지했거든.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거나 CPI와 PPI의 발표 이후에 상반기 금리 동결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상향됐어요. 실질적 연준의 스피커로 불리는 티미 라우스 기자 역시 상반기에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하기도 했죠. 실제로 페드 펀드 퓨처에 반영된 연준의 25년 금리 인하폭 전망도 기존 36bp에서 27bp로 축소됐는데요. 즉 연준 인하 횟수에 대한 기대치는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가 되는 양상인 거죠. 아버지는 연간 2, 3회 정도로 전망을 해주셨었는데 생각은 혹시 바뀌셨나요? 아직은 안 바뀌었어. 일단 달걀값 폭등은 일회성 요인이고 또 주거비 상승은 고금리가 원인이야. 금리는 결국 트럼프에 달려있기 때문에 함부로 단언하지는 못하겠지만 아직 3월 지표를 확인하기 전까지 아빠의 전망을 바꾸고 싶지는 않아. 1월부터 3월까지 그 사이에 꺾일 것이다 라고 내가 전망을 했었으니까 적어도 3월 지표까지는 확인해보고 난 이후에 다시 고민해보자고. 이어서 이번 주에도 빠질 수 없는 트럼프에 관한 소식인데요. 당분간 빠질 수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상호 관세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일단 트럼프가 갑자기 보편 관세에서 상호 관세로 경로를 틀어버렸는데 이렇게 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은 기축통화 보유국이지. 그래서 모든 걸 해외에서 조달해 왔었잖아. 아무리 리쇼링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원자재부터 모든 중간재까지 미국 내부에서 조달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워. 결국 관세 범위가 넓어져서 특정
특정 품목이 아닌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를 때리게 되면 아무리 시종 제품을 미국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어떻겠어? 반대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 살짝 색깔을 바꾼 이유로 추정하고 있어. 문제는 색깔이 바뀌고 나서 시장은 오히려 안도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뀔 정도로 보편관세와 상호관세가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죠. 보편관세는 모두에게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거지만 상호관세는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거니까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농산물에 매겨지는 관세 부담만 압도적으로 높고 나머지는 그다지 높지 않으니까 당연히 수출 중요도도 한참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상호관세를 때린다고 해도 그다지 영향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기계류, 반도체에 대해서도 미국산 수입 관세율은 이미 낮은 편이기 때문에 상호관세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걸로 보여요. 잘 봤어. 그 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강세를 보이게 됐던 이유가 되는 거야. 이에 대해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4월 1일까지 관세 조치에 대한 검토가 완료될 거라고 첨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를 반영했던 시장은 해당 조치에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트럼프는 곧이어 진행된 인도 모디 총리와의 회견에서 최근 인도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인정한다. 미국은 인도가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관세율을 부과할 것이며 대인도 무역 적자는 석유 및 가스 판매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죠. 상호 관세가 보편 관세보다는 낮아진 수위라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어요. 실제로 인플레이션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현상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 같지? 106에서 108 레벨 내에서 등락하던 달러 인덱스가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다소 무뎌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좀 청천벽력 같은 소식들이 줄지어 있었었는데 간만에 트럼프 소식치고 아주 다행인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어서 이번 주로 넘어와서 주요 경제지표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차주에는 경제지표 영향력이 비교적 제한적이야. 실적 발표도 이제 거의 마무리됐지? 매크로 변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여전히 중요할 것이고 다만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도 3월 말까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었기 때문에 관세 이슈는 잠시나마 소강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때문에 미국 통화정책으로 좀 더 관심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 1월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금융시장의 민감도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거야. 17일 로건 및 하커 여는 총재 보우만 이사, 18일 데일리 여는 총재, 20일 굴스비 및 무살렘 여는 총재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네요. 지난주 아무리 높아진 CPI에도 증시가 무사히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지난 12월 FOMC 회의부터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연준 의원들이 이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증시의 약간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는 있을 거야. 그러니까 CPI를 보고 조금 더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질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파월의 생각이야.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의 PC 중시 발언에서 보여줬듯이 추가적으로 관련 우려를 더 확산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여. 시장 예상 수준에서 향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낮은 수위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에 미치는 부담은 좀 제한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어. 오히려 이번 주에는 국내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될 거야. 국내 이슈라면 반도체 관련 소식이 하나 있죠. 이미 K-칩스법이 기재위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서 이번 주에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R&D 인력들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명시 등이 산자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미 움직이고 있지만 반도체 소부장들의 움직임을 계속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지? 끝으로 미넨 안보회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미넨 안보회의 이후의 전개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일부 외신은 최근의 종전 논의 흐름을 1938년 미넨 협정에 빗대고 있기도 해요. EU 전문 매체 유락티브는 유럽은 제2의 미넨 모먼트에 떨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럽 내 전쟁 재발이 두려웠던 세계 정상들은 바이어리셔호프 호텔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서 히틀러에게 당시 체코의 주데텐난트를 인도하는 데 합의함으로
사람으로서 그를 회유했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협상 발표 직후 미국 및 유럽 고위 당국자들이 집결하는 미넨 안보회의가 열리는 점에 주목한 거죠. 한마디로 세상은 트럼프식 해법을 걱정하고 있는 거야. 침략자에게 오히려 상을 주는 꼴이라면서 말이지. 폴리티코는 유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두고 유화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유화정책은 2차 세계대전 발발 전 아돌프 히틀러를 막지 못한 실패한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다 라고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유화정책이 뭐냐면 1938년 9월 나치 독일하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4개국이 체결한 웨넨 협정에서 나치 독일이 체코의 주데텔란트를 할양받는 조건으로 더는 영토 확장에 추구하지 않는다. 뭐 그런 협정이었어. 그러니까 히틀러를 회유하기 위해서 주데텔란트를 넘겨준 것을 유화정책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후에 히틀러는 약속을 지켰겠어? 안 지켰겠어? 보라는 듯이 안 지켰죠. 그 이듬해 체코의 남은 국토까지 병합한 데 이어서 폴란드에도 영토 할양을 요구했었고, 그런데 또 폴란드가 거절하니까 1939년 9월 독일군이 폴란드를 공격하면서 2차 대전이 일어난 거고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미국도 파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나토 가입에도 절대 반대한다는 취지야. 이건 푸틴의 요구사항이 전체가 반영된 건데 이미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하는 방안도 주장하고 있어. 반면에 우크라 측에서는 영토는 양보할 수 있지만 나토 가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 그런데 말이지 아빠는 왜 자꾸 주데탈란트가 오버랩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과연 이대로 종전협상이 마무리가 된다면 푸틴이 나토에 가입도 안 돼 있는 나머지 우크라 영토를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아, 그건 모르지. 글쎄요, 이게 우크라를 공격할 거라는 것도 또 돈바스 지역에만 만족하지 않은 것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벗어난 예상 밖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게 될지는 감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싸한 느낌은 버릴 순 없지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